인슐린이 비만을 불러오고 비만은 질병으로 이어진다.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입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종합 1위를 차지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입니다. 저자 로버트 러프킨은 미국 서부 최고 명문인 UCLA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시에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 중입니다. 러프킨 박사의 삶은 여러 질병을 진단받았었고 죽음의 코앞에서 평생 자신이 가르쳤던 의학적 사실을 의심했고 그동안 서구 세계의 잘못된 정보를 밝혀냈고 그런 거짓말이 어떻게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이끌었는지를 찾아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러프킨 박사는 기존 건강 지침이 도리어 건강을 망친다는 불편한 진실을 밝힙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구했듯 다른 이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공개합니다. 이 책에는 1장, 의대에서 배운 대로 하고도 저승문턱까지 갔던 이야기, 그리고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암, 알츠하이머 등 12장의 챕터로 쓰여 있는데요. 오늘 저는 3장, 비만 거짓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장 비만 거짓말. 더 운동하고 덜 먹기만 하면 체중이 준다. 비만은 동반 질병이다. 어떤 질병으로든 이어진다. 비만할수록 치명적인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비만해지지 않으려고 늘 애쓰는 것이야 당연하다. 앵거스 바비엘이 기록적인 단식, 지방은 얼마 동안 영양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지점을 엿볼 수 있는 극단적인 현대 사례가 있다. 앵거스 바비에리는 스코틀랜드 테이포트에 살면서 아버지의 피시앤칩스 가게에서 일하던 27살 난 남자였다. 그가 최장기간 단식 기록을 남겼다. 몸무게가 204kg이나 나갔던 앵거스는 체중을 줄이려고 단식을 시작했다. 몇 주 동안 커피와 차, 그리고 약간의 비타민만 먹었다. 이런 감량 방법은 아주 효과 만점이었다. 그는 금식을 더 이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아예 먹지 않았다. 과일 한 조각도 입에 넣지 않았다. 실제 사례이지만 믿기지 않을 수도 있다. 간디는 델리에서 두 세력 사이에 평화를 되찾고자 단식에 돌입했다. 세계는 엿새간 간디가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간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음식 없이 매일 허약해져만 갔다. 닷새가 되자 의사는 간디의 상태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단식 여섯째 날에 결국 세계가 손을 들었다. 정부 인사들은 물론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공동체 지도자들이 나서 평화를 중재했다. 폭력과 유혈 사태를 끝내자는 간디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의사들은 간디가 엿새 동안 이어진 단식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바비에리는 엿새를 훌쩍 넘겼다. 살이 빠졌지만 감량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간디와 달랐다. 간디가 단색 투쟁을 끝냈을 무렵 몸무게는 45kg 정도였다. 단식을 시작했을 때 바비에리의 체중은 간디의 4배가 넘었다. 그는 처음 몇 주 단식한 후에 의학적 감독을 받으며 금식을 계속해보기로 결정했다. 바비에리는 1년 넘게 단식을 이어갔고 125kg을 감량했다. 바비에리의 단식 기간은
1965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였다. 총 382일을 단식했다는 얘기다. 이 기간에 그는 약간의 비타민과 차, 탄산수, 커피만 먹고 살았다. 그리고 꾸준히 메리필드 병원에 들려서 의사에게 확인을 받았다. 그는 고형 음식을 먹지 않고 지속한 췌장 단식 기록으로 1971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대부분 아주 짧게 잡아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 문화는 사람이 먹지 않을 때 이따금 생기는 저혈당증의 위험을 과장한다. 포도당을 위한 식이요법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앵거스 바비에리의 사례에서 혈당 수치는 낮았지만 필요한 포도당은 모두 그의 신체에서 만들었다. 관찰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저혈당인데도 환자는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스스로 괜찮다고 느꼈고 정상적으로 걸어다녔다. 또 바비에리의 몸에 저장된 지방이 충분했기에 그의 식이요법에 지방이나 단백질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런 방식의 극단적 단식은 물론 위험할 수 있다. 의사에게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시도하면 안 된다. 그렇긴 해도 이 사례는 우리가 간직한 많은 오해를 드러낸다. 그렇게까지 자주 밥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금식은 살을 빼는 확실한 방법이다. 살이 찌려면 열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인슐린도 필요하다. 금식하면 저영양과 저인슐린 상태를 대사 TOR 스위치가 감지해서 지방을 태우도록 전환하므로 열량과 인슐린 모두 줄어든다. 비만을 둘러싼 문제. 대사성 질환을 앓는다고 다 비만이나 과체중인 건 아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미국인은 거의 다 대사 측면에서 건강하지 않지만 그중 절반가량만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비만은 다가올 건강상 위험에 대비하라고 경고하는 중요한 신호다. 대사증후군의 5가지 징후는 서로 다 연관되어 있지만 대사성 질환을 앓는다고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중 몇 가지가 결합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만이라고 무조건 당뇨병에 걸리지는 않는다. 다음 그래프가 보여주듯 새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 중 36%는 과체중도 비만도 아니다. 그들의 체질량 지수 BMI는 25 미만이다. 고혈압 환자도 다 비만은 아니다. 지질이나 지방 수치만 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대사증후군은 곧 TOR 활성화가 만성적이다. 그러면 앞서 말했듯 세포가 증식하고 염증과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 이런 결과는 심혈관계 질환, 심장병, 뇌졸중, 지방간, 관절염, 암,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병들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다. 게다가 이 모든 질병에 다 걸리는 사람도 사실상 없다. 발병 여부는 개인의 유전적 특질과 더불어 독소, 결핍 상태,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생활습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다양한 요인이 역할을 한다. 누군가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고 누군가는 암과 아마도 약간의 정신질환을 앓게 될 터이다. 심장 발작과 지방간일 수도 있다. 그저 암 하나만 겪을 수도 있다. 질병은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뚱뚱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병에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방금 든 모든 질병 사이에는 대사 이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만은 이 모든 질병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다. 인슐린과 TOR이 활성화되어 지방이 쌓이면 비만이 생긴다. 무엇이 인슐린을 켜고
TOR을 활성화할까? 음식이다. 특정한 다량 영양소가 이런 일을 하는데 특히 탄수화물이 원흉이다. 여기에 끊임없이 먹는 식습관이 더해지면 인슐린이 줄고 TOR이 꺼질 틈이 없다. 그야말로 체중이 증가하는 모범 답안이다. 지나치게 많은 열량을 섭취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과체중과 비만인 인구에게 체중 감량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건네는 조언은 무엇일까? 또한 거짓말은 의료계가 그은 선, 덜 먹고 더 운동하라. 2001년 미국 공중위생국 국장인 데이비드 세처 박사는 전임 국장인 루서 L. 테리 박사가 1965년에 흡연 보고서를 펴내고 당시 급증하던 폐암 발병에 대한 전례를 따르고 싶었다. 이번 유행병은 비만이었다. 그는 두 사례가 닮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공중위생국의 권위를 이용해 국민의 시선을 끌려고 했다. 비만은 심각할 뿐더러 나아가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공중위생 문제였다. 그는 비만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위한 가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래서 공중위생국 국장이 지닌 영향력과 권위를 모두 동원해 이렇게 단언했다. 과체중 그리고 또는 비만은 열량 섭취가 과도하고 신체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결과다. 달리 말해 1칼로리는 1칼로리다 라는 뜻이었다. 2003년 공신력 있는 학술지 사이언스에서 비만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식단과 생활습관 요인이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대표 리뷰 논문을 쓸 학자로 콜로라도 대학의 제임스 힐 교수가 선택됐다. 그는 당시 미국 성인 중 65%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며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이런 유행병의 근본 원인으로 수동적 과식과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꼽았다. 힐은 미국인들이 매일 100칼로리씩만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인구 대다수의 체중 증가를 방지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가 권장한 해법은 에너지 섭취를 줄이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습관이었다. 곧 적게 먹고 더 운동하라는 얘기였다. 힐이 쓴 내용은 이렇다. 당분을 섭취하면 곧 인슐린 수치가 증가하고 그 때문에 과도하게 지방이 쌓인다는 이론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생물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힐이 밝힌 이런 견해의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가 받은 자금의 출처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힐은 코카콜라, 크래프트, 마즈에서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설탕과 탄수화물이 잔뜩 든 가공식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다. 의료계가 그은 선을 시험하다. 기성 의료계가 그렇게 지침을 내리려면 나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덜 먹으라는 말부터 살펴보자. 1930년대에 힐데 브루흐라는 독일 소아과 의사가 미국으로 이주했다. 미국에 와서 보니 많은 어린이가 뚱뚱했다. 패스트푸드가 등장하기 전이었다. 대공황을 지나가던 시절이었고 과잉의 시대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뚱뚱할까? 워낙 많이 먹었고 음식을 입에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먹지 말라고 해봐야 통하지 않았다. 억지로 먹지 못하게 하는데도 실패했다. 2006년에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가 하나 발표됐다. 체중을 감량할 때 더 운동하고 덜 먹는 요법이 가져오는 효과를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험 결과였다. 신장내과 전문의이며 인슐린 전문가인 제이슨 펑 박사는 이 임상시험을 가리켜 손에 꼽을 만큼 중요한 식습관 연구라고 언급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거의 5만 명에 달하는
완경후 여성을 모집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한 식습관 연구는 처음이었다. 바로 여성건강 이니셔티브의 식습관 변화 시험이다. 참여 여성 중 3분의 1이 1년 동안 자신의 건강 상태를 피드백해 주었고 마련된 교육과 그룹 활동에 참여하며 맞춤 메시지를 안내받았다. 지방을 줄이려고 식단도 조정했다. 하루 열량의 20%로 지방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채소와 과일은 하루에 5제곱분씩 섭취하고 곡물은 6제곱분으로 늘렸다. 이 그룹에는 운동도 강력하게 권고했다. 한편 대조군은 평소대로 먹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만 한 부씩 나눠주고 별다른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 시험의 목적은 저지방 식단이 심혈관계 건강과 체중 감량에 미치는 효과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었다. 권장 식단이 비만과 심장병과 암을 기대치만큼 줄여주는지 살피기 위해 참가자를 7년 반 동안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였다. 연구 초기에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은 77kg이었다. 시작 시점의 평균 BMI는 29.1로 과체중 범주에 들어갔다. 즉, 비만이 생기기 직전이었다. BMI가 30을 넘어가면 비만으로 간주한다. 상담을 하며 식생활을 조정하는 데까지는 성공적이었다. 하루치 열량이 1788칼로리에서 1446칼로리로 떨어졌다. 하루에 342칼로리씩 7년간 감소한 셈이었다. 하루 섭취 열량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38.8%에서 29.8로 줄었고 탄수화물은 44.5%에서 52.7%로 늘었다. 실험군 여성은 하루 신체 활동도 14% 늘렸다. 한편 대조군 여성은 익숙한 고칼로리, 고지방 식단을 이어갔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 첫 해 결과는 극적이었다. 더 운동하고 덜 먹는 그룹은 첫 해의 평균 1.8kg을 넘게 체중을 감량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구가 끝날 무렵에는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두 그룹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단순히 체중을 측정한 자료는 이따금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운동을 더 많이 한 그룹은 아마도 실제로 체중이 변화하지 않은 채 근육량은 늘고 지방이 줄 터이다. 실험군은 분명 신체 활동은 14% 늘렸다.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을 살펴야만 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평균 허리둘레는 1.6cm 늘었고 평균 허리, 엉덩이 비율 WHR은 0.02% 증가했다. 이는 실험군 여성들이 이전보다 더 뚱뚱해졌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이제 더 운동하라는 말을 짚어보자. 우리는 수치를 계산할 수 있다. 섭취한 칼로리 대 운동량. 그래서 쓰인 칼로리 대 또 먹은 칼로리를 따져보면 된다. 머핀 한 개를 예로 들어보자. 머핀을 한 개 먹는 데는 2분 걸리고 그 안에는 약 500칼로리가 들어있다. 이 열량을 태우려면 달리기를 40분간 해야 한다.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알 터이다. 운동을 하면 배가 고파진다. 식욕을 북돋아 준다는 표현은 괜한 말이 아니다. 나쁜 식습관을 이기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무엇이 체중 조절에 효과적일까? 열량이 아닌 인슐린이 문제라면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식단이 체중 감량에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식단이란 게 대체 뭘까? 인슐린 호르몬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니 저탄수화물 식단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저탄수화물 식단을 구식 표준 식단과 대비해서 비교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제이슨 펑은 이렇게 썼다.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점 하나는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펑 박사는 말한다. 하지만 애킨스 식단은 고탄수화물 저지방인 오니시 식단에 비해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뛰어나고 대사 전반의 양상도 더 좋아 보인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긴 안목으로 보면 다이어트는 끝내 실패한다. 내가 연구해보니 그 이유는 인슐린 저항과 관련이 있다. 몸속 세포가 인슐린 호르몬과 숱하게 마주치다가 내성을 띠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인슐린에 무뎌질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갈망한다. 나이가 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실제로 한 연구는 자가 포식 감소처럼 노화와 관련된 위험 요인이 어떻게 뼈속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을 늘리는지 들여다보았다. 스멀스멀 증가하는 인슐린 수치는 인슐린 저항을 만들고 이 호르몬에 내성이 생기면 식단과 관계없이 비만이 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펑 박사는 인슐린 저항을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로 단식을 추천한다. 무엇을 먹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얼마나 자주 먹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음식을 입에 달고 산다면 저탄수화물 식단도 인슐린을 늘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른바 다이어트 음료는 어떨까? 저칼로리 설탕 대용품은 이런 식품이 인슐린에는 어떤 작용을 할까?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당 함량을 줄이긴 했지만 비만, 대사증후군, 뇌졸중, 심장 발작 같은 위험은 떨어뜨리지 않는다. 왜일까?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열량이 아닌 인슐린이기 때문이다. 스크랄로스는 열량이 없고 당 성분도 없는데 인슐린 수치를 20%나 올린다. 다른 인공감미료도 이처럼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천연감미료라든지 스테비아도 마찬가지다. 혈당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작을지언정 아스파탐과 스테비아 모두 인슐린 수치를 일반 설탕보다도 더 많이 끌어올린다.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인공감미료라면 유익하기는커녕 유해한 게 맞다. 인공감미료를 쓰면 열량과 당 성분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인슐린은 떨어뜨리지 않는다. 인슐린이 체중을 늘리고 당뇨병을 부추긴다. 인슐린이 비만을 불러오고 비만은 질병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요점이다. 인공감미료는 인슐린이 급증하도록 만들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장내 미생물군을 바꾸며 혈당 변화도 유도할 수 있는데 이 분야 연구는 아직도 시작 단계다. 설탕과 설탕 대용품을 그저 피하는 편이 이래저래 가장 좋다. 다시 말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를 통제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를 줄이자. 하루 중 음식물 먹는 시간을 짧은 구간으로 한정하자는 뜻이다.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먹지 않아야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포도당을 태워 없애고 그런 다음 여분의 지방을 태운다. 간헐적 단식이 효과를 나타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 먹기를 멈추고 공복을 유지할 때 몸이 가장 먼저 찾아 쓰는 연료가 간 글리코겐이다. 한 연구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공복일 때 동물의 몸은 이자섬, 즉 췌장섬과 두뇌 같은 부위에서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는 상태를 감지하고 여기에 반응해 인슐린 분비를 줄인다. 간에 보관된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저장된 지방 조직인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 형태로 방출하게 되어 혈액을 따라 순환한다. 다시 말해 12시간이 지나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 써버리고 나면 몸은 지방을 연료로 끌어다 쓰기 시작하며 인슐린 생성을 줄인다. 그러면 끝없이 먹어서 넘쳐버린 인슐린 홍수가 멈추고 세포도 실제로 쉴 시간을 얻는다. 물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다.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100g 이하로 제한하는 사람을 아는데 애킨스식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루 6 내지 8시간 구간에만 먹는데도 몸무게가 꼼짝도 하지 않고 심지어 더 불기도 하더라고 말이다. 음식 말고도 과체중이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 무엇이 있을까? 급성 스트레스.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스트레스는 체중 감량에 영향을 준다. 수면 장애.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에 잠깐씩 숨을 쉬지 않는 질환이다. 당연히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잠을 자는 근본 목적은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수면이 특정 대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밝혀진 사실이다. 수면 무호흡증은 주변의 흔한 질병이다. 만성 스트레스. 앞서 급성 스트레스가 어떻게 포도당을 급격히 늘리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만성 스트레스는 어떨까? 사람들이 흔히 낮은 수준으로 꾸준히 겪는 불안 같은 것을 말한다. 오비소겐. 오비소겐은 비만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환경 호르몬이다. 이런 화학물질은 어디에나 있다. 물, 먼지, 식품 포장, 개인 위생용품, 가정용 세정액, 가구, 전자제품 등 곳곳에 존재한다. 여러분은 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스트레스도 급성이건 만성이건 그다지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 환경 호르몬인 오비소겐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게다가 주기적으로 단식하고 애킨스 식단도 먹는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노화다. 아마도 여러분은 20살 무렵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갈빗대에 가서 살이 붙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굴러다니는 초코파이 하나만 주워 먹어도 이튿날 뱃살이 부른 모습을 보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저항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은 만성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다량의 인슐린은 세포가 이 호르몬에 덜 민감해지도록 만들어 세포들이 다시 인슐린에 저항하도록 유도한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된다. 인슐린에 저항하게 된 세포가 이전처럼 일하려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다. 곧바로 몸에서 인슐린 생산을 늘린다. 그러면 몸속 인슐린 양이 증가해서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더 강해지도록 유도한다. 악순환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적게 먹고 더 많이 운동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꼭 의지력을 탓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의사들, 그러니까 기성의료계는 사람이 살이 찌는 기전의 뿌리부터 잘못 알고 있다. 칼로리 숫자를 세는 데만 푹 빠져 있었다. 진짜 원흉인 인슐린과 고탄수화물 식단에는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다.